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름을 남긴 남자 동계 조정철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그의 사랑 이야기는 실록이 아닌 그가 제주에서 남긴 시문 정원처 감록의 눈물로 기록되어 있다. 앞에는 검푸른 바다,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육지. 생애 처음 타보는 장사배였다. 포졸 하나가 무심히 말한다. 어서 오르시오. 물때 놓치면 오늘 못 떠납니다. 거친 손에 떠밀리듯 뱃전에 발을 올린다. 밧줄이 풀리고 돛이 바람을 받는다.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아니, 돌아올 수는 있을까? 배가 서서히 포구를 벗어나자 육지는 점처럼 멀어진다. 그는 오래도록 멀어지는 바닷가를 바라본다. 진정 내가 역모를 했단 말인가? 떼역죄는 아니라여 목숨은 건졌지만 죄인은 죄인이었다. 한양에 남겨둔 처자식이 혹여 연좌에 묶여 노비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마음은 파도보다 더 요동친다. 갈매기 울음이 허공을 가르고 짠 바람이 뺨을 때린다. 가판 한켠에 기댄 포졸이 중얼거린다. 지체 높으신 양반도 물 위에선 다 똑같지. 밤이 되자 파도는 거칠어졌다. 등불이 흔들리고 검은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앞에 놓인 시간도 그러했다. 먹은 게 없어도 멀미가 멈추지 않았다. 사흘 뒤 안개 사이로 검은 섬의 윤곽이 떠오른다. 제주다. 배가 포구에 닿는다. 호송포졸이 관하 군졸에게 두루마리 문서를 내민다. 죄인 조정철, 임기하오. 군졸 하나가 그를 훑어본다. 또 한 분 내려오셨군. 다른 이가 핏이 굳는다. 높으신 어른이시라더니 젊은 애. 어른은 무슨 죄수지. 짧은 웃음이 바람에 흩어진다. 그의 신부는 이미 이름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 있었다. 발밑에 거친 현무암 불길, 육지와는 전혀 다른 빛의 땅. 여기가 적소요. 함부로 나다니지 마시오.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마시오.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힌다. 철컥. 높지 않은 담이지만 넘을 수 없는 경계였다. 한양의 관복도 가문의 이름도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곳에서 그는 그저 유배온 죄인일 뿐이다. 그러나 아직 그는 알지 못한다. 이 섬에서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을. 조선시대의 유배는 단순한 좌천이 아니었다. 사약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정치적으로는 제거하되 피는 흘리지 않는 방식이다. 18세기 후반 조선은 격렬한 당쟁 속에 놓여 있었다. 노름과 남인의 정조주기를 둘러싼 권력 다툼은 오래도록 짙은 앙금을 남겼다. 1777년 노론 명문가 출신 조정철은 모관 사건에 연루된다. 증조부는 우의정, 가문은 대대로 정계의 핵심이었고 그도 대과에 급제한 젊은 엘리트 관료였다. 사약에 해당하는 중형이라 했다. 그러나 증조부가 정조주기에 공을 세운 인연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다. 죽음 대신 유배로 유죄지은 바다 건너 절해고도 제주도였다. 그리고 제주에 발을 디딘 그날 한양에서 비보가 전해진다. 아내 홍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다. 남편의 유배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자책 때문이었다. 그의 나이 27, 유배와 아내의 죽음을 동시에 아는 채 그는 섬에 홀로 남겨진다. 적소집 담 너머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향리의 딸이자 기생 출신으로 면천된 홍윤애. 부모 없이 언니와 바느질 품을 팔며 살아가던 여인이었다. 담 너머로 보이는 젊은 유배인 한양에서 온 양반이라 하기엔 너무 수척했고 너무 조용해 애처로울 정도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다. 결국 저언에 그의 거처에 배속된다.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하고 군졸의 눈치를 살피며 보수도 없이 그의 하루를 보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조정철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 빈 벽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 붓 대신 손가락으로 먹 대신 물로 사대부의 손이 글자를 잊지 못해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그 모습이 계속 그녀의 눈에 밟혔다. 며칠 뒤 홍윤애가 찾아왔다. 보자기 안에 붓, 먹, 벼루, 종이를 써왔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혼수로 둔비해준 비단을 팔아 마련한 문방사우였다. 선비님,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둘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그를 가르치는 유배인과 글을 배우는 제주 여인. 천자문 한 획을 익히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조정철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느꼈다. 손끝의 감각뿐 아니라 여인의 온기도 느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이들의 연민은 사랑이 되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났다. 유배자의 아기라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중벌이다. 아기는 곧 강보에 쌓여 애월의 어느 절에 홍윤애의 언니가 은밀히 맡겼다. 조정철의 시문집 정원영의 처감록에는 제주에서의 그리움과 사랑의 흔적이 담겨있다. 사실 유배의 당시의 세월은 더 이상 그에게 형벌만은 아니었다. 당파가 들끓는 한양은 속세가 되었고 그녀와의 제주는 오히려 물음과도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정쟁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1781년 남인 출신 제주 목사 김시구가 부임한다. 노른 가문 출신 유배인 조정철은 그 존재 자체가 정쟁의 불씨였다. 그를 죄인으로 남겨두는 것, 그것이 곧 정치였다. 사람을 시켜 알아낸 소문의 김시구는 조정철을 불러 유배 규범을 어겼는지 샅샅이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나 죄목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사대부인 그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삼갔다. 대신에 이제 화살은 연약한 홍윤애에게 향한다. 저지 불지 않았느냐? 아이는 어디 있느냐? 조정철의 죄를 조금이라도 되면 풀어주마. 아기를 보낸 지 100일도 안 되어 불어오는 젖을 보고 추궁했지만 모른다는 답뿐이었다. 가혹한 고문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다물었고 자신은 다만 잔일만 도왔을 뿐이라 말한다. 그녀 한마디면 끝날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한마디는 사랑하는 그에게 사약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가혹한 곤장 끝에 초주검이 된 몸으로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한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은 오직 자신의 죽음뿐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생을 끊자 더 이상의 추궁은 멈췄다. 사건은 자살로 처리되고 그녀의 시신은 야밤의 거적안에 쌓여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애달픈 사연을 아는 제주 민심은 들끓었다. 조정에서 아내 거사가 파견되고 김시구는 파직되었지만 이미 홍윤애는 먼 길을 떠나고 없었다. 처음 유배온 조정철에게 제주는 죽지 못해 살아온 섬이었다. 그녀가 있어 이곳에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지만 이제 그 이유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또 취자도를 거친 29년 유배의 세월이 흐른다. 세상이 바뀌어 조정철은 마침내 복권되었고 1811년 환갑의 나이로 제주 목사를 자원한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관아가 아니었다. 애월에 남아있던 홍윤애의 무덤이었다. 그는 그 앞에서 통곡한다. 묘를 정비하고 홍은여지묘라 새긴 비석을 세운다. 절개를 지켰기에 은여였다. 비석 뒷면에는 그녀에게 바치는 시를 새겼다. 만나서 사랑한 것이 그대와 나인데 죽어서 이별함이 어찌 하늘의 뜻이리요. 그대 옷 같은 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은 2000년 뒤에도 이 사랑은 향기로우리라. 그리고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제주 목사 조정철 조선의 사대부가 한 여인의 무덤에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추모시를 남긴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수소문하여 100일도 안 되어 절로 보내진 딸을 찾았다. 딸은 다행히 박시성을 가진 착실한 남편을 만나 어머니 산소가 있는 애월 근처에 살고 있었다. 조정철은 부정을 나누며 남은 생에 못다한 사랑을 주었고 그 가족을 보살폈다. 제주 목사로 재임하며 그는 성곽을 개축하고 감귤 재배를 장려하며 능력 있는 행정가로 남았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를 독신으로 살았다. 세월이 더 흐른 뒤 풍양조씨 문중은 홍윤애와 딸 그리고 사위까지 족보에 등재하고 정식 가족으로 맞이한다. 이제 그녀는 외로운 의녀가 아니었다. 오늘날 제주 애월에는 그녀의 묘역이 남아있고 홍랑의 이름을 딴 거리가 조성되었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오페라 백록담으로도 재탄생했다. 정쟁이 갈라놓은 시대, 권력이 흔든 삶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났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 그에게 붓을 건넸고 고문 앞에서도 그의 이름을 지켰으며 죽음으로 그를 살렸다. 저래고도 제주에서 시작된 한 이야기는 정치의 기록을 넘어 문학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으며 전설이 되었다. 유배지에서 피어난 사랑은 지금도 제주 바람 속에 조용히 숨쉬고 있다.